달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백전 백승 백승학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백승학 의원한테는 새날은 친정과 같은 것이에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그 신인 때 인재 영입 때 네, 맞아요. 여러 번 출연하셨고, 네네. 야 그때 되게 신선했거든요. 그랬나요? 다행이네요. 그 후에 이제 집회 있으면은 백승학 의원 집회장마다 가서 사회 보고 참 당찬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여전히 잘해.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네, 무서운 신예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주제가 좀 재밌는 주제니까 여러분들 지켜보시고 화면 상단에 백승학 후원의 계좌가 있습니다. 후원 그 아직 안 짜셨죠? 네, 택도 없습니다. 네. 자, 농협 301-0351-7288-91 그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금액을 얼마를 보내느냐가 아니라 우리 지지자분들이 수백 명이 막 보냈다. 그게 막 커피값 아껴가지고 그게 굉장히 힘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명이 보내는 거. 정말 감사해요. 작년에 정청래 의원님이 같이 나오셔서 막 후원에 소개해 주시고 나서 채널TV 구독자분들이 엄청 진짜 소액으로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전국을 돌며 더불어민주연합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하면서 대표님 옆에 있거나 또는 마이크를 잡고 그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요. 백승아 어디 갔어? 여기 있잖아요. 후원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자, 채팅창 상단에는 백점 백승, 백승아 TV 구독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회의원 하신 지 얼마나 됐죠? 그때가 이제 5월 말. 2, 3년 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그래요, 일들이 그래요. 있어가지고 5월 말 시작이니까 이제 8개월 됐나요? 지금도 원주 사시나요? 예, 출퇴근하고 있어요. 출퇴근하고 계세요? 하긴 원주는 그렇게 멀지 않죠. 서울이죠 사실은. 새벽에 나오면 한 5시에 나오면 1시간 40분 정도? 돌아갈 때는 한 2시간, 2시간 반. 계엄 때도. 예. 계엄 때도. 그 애기 재우다가 제가 그때 생방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바로 옷 다시 주워 입고 막 와서 12시 좀 넘어서 한 거. 요즘 보니까 우리 백승아 의원님이 이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약간 처음에 어리바리한 분들도 계세요. 내가 국회의원인가 싶은데 그 빨리 찾아가는 사람 초선들이라는 게 패기도 있고 제가 그랬잖아요. 민주당의 무서운 신예라고. 네,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 개월이 아니고 몇 년쯤 지난 것 같더라. 너무 그동안 사실 촘촘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계엄이 있었죠. 저희는 이번 22대 초선들은 국회의원 딱 시작 임기 전부터 막 천막 치고 농성하고 막 이랬죠. 윤석열 정권이 할 일을 너무 많이 만들어줘가지고 한 2, 3년 지난 것 같습니다. 2, 3년 정도? 네. 그리고 왜 그 계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국회에서 거의 막 숙식을 하다시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언제 계엄을 다시 할지 몰라서. 맞아요. 그때 거의 본회의장에 이렇게 뭐라고 스티로폼이라고 하나요? 동글동글한 방석들 그걸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서 자고 평소에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도 이제 의원실에서 자고 막 그랬는데 그것도 힘들었는데 사실은 말을 못 꺼내요. 왜냐하면 더 힘든 분들이 계셨어요. 그 밖에서 찬바람 맞으면서 그 파카 이렇게 입고 막 담요 덮고 주무시는 시민분들 봤을 때 우리 고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생각했었죠. 너무 감동이었고 감사했어요. 근데 우리 애기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애기들. 아빠 찬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못할 일인데. 아무리 뭐 역할을 대신한다고 해도요. 엄마를 대신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출퇴근하고 있어요. 매일 가서 애들 자기 전에 얼굴 보고 이야기도 30분에서 1시간씩 꼭 나누고 보드게임도 어떨 땐 하고 주말에 가능하면 같이 있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국회의원 되신 거 후회 안 하세요? 후회는 안 합니다. 영광입니다. 아니 그게 막 그 에너지 충만할 때니까 혈기가 막 넘치는 초선 때니까 보기 좋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때 첫 번째 궁금한 게 지금 교육이시잖아요. 교사 출신이기도 하시고 근데 지금 교육위에 정말 오래 묵은 해묵은 김건희 논문 표절에 대해서 최근에 의미 있는 게 나왔죠. 숙명여대가 석사 논문 표절을 통보했고 김건희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취소가 된 건 아니에요. 네, 학위 취소까지는 아직. 그러면 이제 안 돼요. 숙명여대가 이걸 결정을 내려야 되는 네.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김건희 석사 논문이 표절이 확정됐으니 정상적이라 그러면 박사 학위도 취소를 해야 된다. 네. 그 박사 학위는 국민대에서 받은 건데. 네네. 근데 지금 그 얘기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이게 교육에서 계속 다루는 이야기잖아요. 네. 일단 이게 이의 신청을 왜 안 했다고 보세요? 지금 정국이 본인이 이의 신청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김건희의 이 어떤 성취라는 게 있잖아요. 가짜로 만들어진 그 허위의 성취가 화차 요거 같은 내가 성. 이의 신청했다가 네, 물론 네. 이게 정상적이라면 김건희가 조민 씨처럼 학력이 확 깎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 네, 네. 취소되고. 네, 네. 근데 여기서 내가 잘못 이거 건드렸다 여론 더 악화될까 봐 울며 네. 겨자 먹기로 이의 신청 안 했다. 네, 저도 비슷하게 그렇게 했을 것 생각합니다. 같고. 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숙명여대에서는 이 논문에 대해서 이의 신청 안 했으면 표절 확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표절 확정이라고 석사 학위를 취소하는 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이게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판명을 내려요. 이제 판정을 내려요. 표절이야. 판정을 내렸으면 이의 제기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끝났어요. 이제 김건희 씨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그러면 마지막 결과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수정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표절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문 철회를 해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JTBC 방송된 데 따르면 42% 표절이거든요. 이 숙대 민동에서는 54.9%까지 표절이라고 예. 봤어요. 그럼 당연히 표절 논문 철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논문 철회가 되면 그다음에 학위 취소가 돼야 되죠. 근데 여기에 학칙이 있어요. 학칙이 뭐가 있냐면 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총장이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김건희 씨가 졸업 당시에 그 1999년도인데 이때 학칙에는 박사 학위에 대한 내용만 있어요. 석사 학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숙대가 요걸 이제 핑계로 뭐 논문 취소를 안 할 수도 있죠. 철회를.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심의를 거쳐서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학칙보다 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훨씬 그렇네요. 높은 상위법이잖아요. 상위법이니까. 네, 그러니까 숙대가 마음만 먹으면 학위 취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관련 있습니다. 위원회만 열면 그냥 끝날 수도 네네. 있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이 조치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계속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언제 발표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정치적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자꾸만 간을 보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보니까 국민대도 그렇고 네. 숙명여대도 그렇고 교육계가 너무 정치에 흔들려. 네, 맞아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맞습니다. 그 느낌인데요. 지금 그럼 안 김건희 되죠. 학위가 네, 석사학위 취소된 게 이거예요.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네네. 그리고 그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울 클레 관련 번역서가 1995년에 나온 거를 김건희가 1999년에 저거를 상당 부분을 베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최근에 그 숙명여대 민주동우회 분들이 작년에인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우리 방송에. 그분들이 자체 검증해 보니까 저렇게 거의 50% 가까운 네. 50% 정도의 표절이 났더라. 네, 네. 이 보통 일반인들 같으면은 네. 저거 무조건 취소 아니에요? 그렇죠. 김건희 씨니까 지금까지 3년 가까이 버틴 거죠. 그러니까 네. 숙대가 결과를 발표하는 계속 버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면서 계속 질질 끌면서 버틴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파워가 결국은 저걸 지켜준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럼요. 말해서. 영부인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부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미 다 취소됐다고 봅니다. 야, 네. 그 김건희는 주가 조작을 해도 무혐의 처분받고 고속도로 정점을 바꾸고 명품을 받아도 사실 이게 내란의 간땡이가 부은 게 이것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다 누를 수 있어 이렇게. 네, 네. 심지어 김건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작된 인생 아닙니까? 제가 국감 때 말한 적이 있는데 화차 같은 삶. 아. 영화 화차가 엄청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다 허위인. 근데 지금 이게 뻔한 질문이긴 한데 김건희 논문 표절 판정이 3년이나 걸렸다. 네. 이거 비정상이라고요. 비정상이죠. 이 윤 정권의 정상인 게 없죠. 다 비정상이죠.
예를 들어서 정권이 네. 바뀌어요. 네. 이재명 정부로 바뀌어. 네. 관련된 거 정권이랑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하면 국가는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맞습니다. 보복당할 것 같으니까 지원금이라도 좀 덜 올 것 같으니까 계속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규정이 있어요. 왜 3년이나 걸렸냐면 이게 본조사 판정을 포함해서 원래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판정을 끝내야 되는데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조사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는데 얼만큼 연장할 수 있는지가 없는 거예요. 바꾸세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바꿔야 될 것 빨리 같아요. 바꾸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만큼 연장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이 규정이 없어서 요거를 노리고 끊임없이 계속 연장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김건희의 허위 조작 학력은 이것 말고도 전에 막 무슨 경력 조작해가지고 네. 대선 때 사과를 했던 바로 그 기자회견이 허위 학력 조작, 이력 조작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중에 이제 박사 논문, 뭐 석사 논문 표절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런 거요. 석사 논문이 표절이 확정되면 네. 박사 논문도 박사 학위도 결국에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석사 논문 이외에 박사 논문이 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요. 1999년에 딴 석사 논문이 이거예요. 아까 지금 표절 확정된 게 1999년이고 네, 파워플레이. 2007년이니까 나중에 한 8년 정도 있다가 그 유명한 멤버 유지 저게 꼭 그 논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네. 이 박사 과정에 지금 뭐 학술지 발표하고 하는 과정에 3개 정도를 발표하는데 김건희 논문의 박사학위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그 유명한 회원 유지. 네, 유지. 예. 멤버 유지. 이게 이제 박사를 네. 가는 과정에서 한 뭉텅이거든요. 네, 네. 학술지 발표하고 논문 발표하고 하는 게. 네. 근데 결국에는 이 석사가 지금 표절 판정이 났고 만약에 이게 취소가 된다면 박사학위는 취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대가 숙대에서 결과 확정되면 본인들도 박사학위 취소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숙대가 빨리 결과 조치를 하면 이 연달아서 국민대도 박사학위를 취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그 멤버 유지 논문은요. 네. 중앙대 김필승 논문을 베꼈습니다. 그러니까 나 석사도 표절, 박사도 표절. 자기 인생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제가 요거 국감이랑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했었는데 이 석사학위 교육대학원에 석사학위를 받으면 2급 전교사 자격증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임용 시험을 합격해서 완전 전교사는 아니지만 임용 시험을 볼 자격이 생기고 기간제에 강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뽑아왔는데 이거 보시면 네. 이렇게 처음에 이력서에 자기가 2급 중등 교사 자격증 취득했다 이렇게 썼죠. 2급 전교사 자격증 획득했다. 그 다음에 아예 이제는 내가 어디 학교에서 전교사로 근무했다 이렇게 허위 기재를 해요. 맞아요. 허위 경력을 표시하는데 이 미술 강사로 근무한 거를 전교사로 근무했다. 이때부터 이 김건희 씨의 허위 기재 인생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석사 학위가 취소가 되면 2급 전교사 자격도 취소가 돼야죠. 아 그러네. 네, 취소가 돼야 되는데 이 숙대에서 이미 예전에 왜 사과했었잖아요, 김건희 씨가. 네. 그때 자기가 2급 전교사 자격증 땄다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전교사라고 기재를 했다 이렇게 변명을 했었는데 당연히 이 석사학위 취소되면 전교사 자격증도 취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법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누구에게 교원 자격증을 준다, 부여한다는 규정은 있는데 이거를 뭐 자격이 없어지면 취소한다든지 반납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초중등교육법상 이 자격 취소하는 규정을 검토해보고 좀 보완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살죠. 네, 그래서 그리고 사기 인생. 안 떨려서 네. 대선 후보의 부인이 저것 때문에 자숙하면서 대선 기간 내내 나타나지도 못했던 사건인데 맞습니다. 당선되자 버젓이 나타나서 마포대교 순시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주가조작 사건 덮였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아크로비스타에서 명품 선물을 받고 최근에 오늘 방송에서 우리가 언급한 것 중에 하나는 당시 출마 안 하고 도와주면은 나중에 장관 자리 하나 줄게까지 나오는 지경. 참 진짜 세상이 자기 발 아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기를 치고 켜켜이 쌓인 이 허위 경력과 허위 기재 속에서 권력의 정점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심지어 네. 계엄 전날 국정원장한테 문자하는 그 정도 파워. 네. 그리고 자기 남편이 지금 구치소에 가 있는데 면회 한 번 안 가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야, 아유 참. 그 김건희 지키겠다고 지금 경호처가 전화를 치고 있고요. 네.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근데 이게 그 부끄럽고 막 분노스러운 감정을 좀만 넘어서잖아요. 그럼 어떤 감정이 드냐면 인간적으로 불쌍해요. 어떻게 저렇게 사니? 그쵸. 그런 불쌍함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을 막 아껴 사는 불쌍함이 아니라 어휴 진짜 불쌍한 인생 진짜. 네. 오죽하면 저러고 살까? 아니, 사실 혹시 네. 박사학위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서 살잖아 우리. 그럼요. 저 석사도 없어요. 학사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2007년에 아까 네. 그 멤버 유지 등이 관련된 네. 국민대 박사를 땁니다. 네. 그런데 2012년에 서울대 경영전문 석사라는 걸 따요. 네네. 근데 이거 저거 정규 석사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 이것도 또 허위 기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확한 과정명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 석사예요. 이게 제가 알아봤는데 이 MBA라고 등록금만 한 학기에 1,500만 원. 그러니까 내 학기에 6천만 원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과정이고 이걸 갖고 어떻게 허위 기재를 하냐면 본인이 서울대 경영대 경영대학원 졸업했다. 내가 거기 졸업했고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다. 내가 이렇게 허위 기재를 합니다. 맞죠. 자기 남편과 동문이 되고 싶었던. 아 정말. 근데 그 있잖아요. 한동훈 부인이나 네, 네. 뭐 저 나경원 등에 대해서 갖고 있던 열등감을 그런 이렇게 서울대 나온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럼요. 신기했던 게 네. 2007년에 국민대 박사를 따는데 2012년에 서울대 경영전문석 이건 사실 우리가 보통 대학원생들이 따는 석사 논문은 아니에요 이게. 그쵸. 예. 인정받기도 좀 어렵고. 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김건희 허위 학력은 자기 남편의 권력을 잃음과 동시에 우수수 고졸로 남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그럼요. 거의 그러니까 사상 누각이죠. 이 탄탄하지 못한 것들이 비리니까요. 저는 김건희 여사 이렇게 조사하면서 정말 비리 백화점이다. 너무 많은 비리들이 있어서 뭐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는. 저는 이제 교육이니까 논문을 파긴 했지만 대단한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간이 커 위가 커. 그러니까. 위대해. 야, 여러분 그 포털에 가셔갖고요. 김건희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력에 이거 나와요.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EMBA. 도대체 그 자기가 관리한다면서요. 네. 직접 관리한대요. 아유, 그러니까 약간 좀 불쌍하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하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나를 예쁘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존귀하다 생각하면 사실 남의 시선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거. 이 사진 찍을 때도 보세요. 각도와 그 막 어디 가서 불쌍한 아이들을 안고 이렇게 찍는 그 설정샷 같은 거 보면 너무 모든 게 다 계산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불쌍하다. 왜 저렇게 살까? 편할까? 행복할까? 네, 네. 안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측은지심이 아니고요. 쯧쯧이에요. 쯧쯧. 네, 쯧쯧지심. 왜냐하면 그게 있어. 사람 살면서요. 내가 내 자존감을 지키려고 하면 당당하면 그럼요. 좀 안 좋은 대학을 나왔던 네. 직업이 안 좋던 그게 그럼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요. 학사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마음속에 갖고 있는 네. 철학 같은 거예요. 그럼요. 이웃과 싸우지 않고 내가 좀 마음 찝찝한 거 없이 돈은 적게 벌어도 발 뻗고 자는 삶.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계속 거짓말로 싸우는 인생은 들킬까봐 겁나서 맞아요. 검사하는 남편의 이 어떤 방패에 삼아서 이게 계엄까지 가는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인생 맞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철학이 없어.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놓고 무슨 구약 성서를 다 외운다고 하지. 아유, 정말. 아이고. 근데 의원님 저 교육이잖아요. 네. 교육이 좀 쟁쟁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선배들이 막내로 잘해줘요? 네. 질문 이상하긴 하다. 네, 정말 잘해주십니다. 아, 내가 봤을 때 구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없습니다. 아, 지금 답이 떨떠름했어. 아닙니다. 아니면 민주당 분위기가 네네. 이제 젊기도 하고 네네. 사실 청년 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민주당 기준으로는 한참 청년이에요. 제가 여성 의원 중에 막내예요. 그러니까 네. 그 위에 상위에 있는 저 나이 좀 더 드신 50대, 네네. 60대 선배들이 네. 예뻐라 해주냐 이런 이야기인데. 진짜 예뻐해 주세요. 그래서 밥도 많이 사주시고 뭐 너 이렇게 해라 앞으로 이렇게 해라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잘한다 막 이런 말도 해주시고. 그 중에 그럼 후견님 같은 분이 누구예요?
정청래 의원님 아니 말고 교육위에. 교육위에서 우리 김용호 위원장님, 뭐 문정복 간사님, 우리 정의로 의원님 다 친하고 되게 좋으세요. 그럼 여기서 네. 문정복 의원한테 네. 영상 편지. 아니 왜 재밌잖아요. 의원님, 언니. 언니 여전 앞으로도 예뻐해 주세요. 잘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문정복 네. 의원 인터뷰를 해왔는데 네, 사람 네. 친화력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엄청 인간적이세요. 네. 문정복 의원님, 저도 영상 편지 하나 쓰겠습니다. 제가 초청 드릴 네. 테니까 자주 나오셔가지고 우리 재밌는 이야기 좀 해요. 그리고 네. 우리 백승아 의원 더 사랑해 주세요. 아 이게 네. 김건희 이야기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차라리 우리끼리 수다 하나 떨자. 민주당 얘기하면 아, 너무 재밌는데 네, 그러니까요. 시청률이 안 나오겠죠? 아니 이게 네. 주말에 재방송을 한 번 더 나가는데 네, 지금 네. 생방송 중이라 이제 방송은 제가 오래됐거든요. 사람 다 지쳐 있어 지금. 웃긴 얘기 뭐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 말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그 비하인드 네. 한번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골라야 돼. 골라야 돼. 네네. 뭐 하나 얘기하면 제 옆자리가 이제 교육의 그 정의로 의원님이세요. 근데 정의로 의원님이 당직자 출신이신데 성격이 진짜 좋으세요. 그래서 항상 웃고 계세요. 근데 국감 때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야당인데 그래서 막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될까 아닐까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셨고 제가 보살 국회의원이라고 별명 붙여드렸어요. 우리 보살 국회의원님 막 이렇게 저걸 했더니 어떻게 참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악을 써요. 이거잖아요. 막 이렇게 그 말 하세요. 전투력 좋던데요. 난 그게 좋던데.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막 이랬더니 저한테 악성이라고. 악성 백승아라고 제가 보살 정으로 이랬더니 악성 백승아 막 이러시더라고요. 옛날에 네. 그 작년에인가 국회 열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백승아 의원이 네. 그 성폭력 관련된 누구 네. 지금 다 까먹었는데 갑자기 저 생각이 안 나네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서. 그렇지 총장 뭐 한경대 그 그 교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사람 여대생들 이렇게 막 그 뭐 노래방으로 불렀던가 뭐 했던 그랬죠.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방으로 불러서 어떻게 했냐면 그것도 남자들 다 불러놓고 공무원들 그 행사에 나왔던 그 학생들 불러놓고 너 잘하면 A 뭐 A 줄게 뭐 성적 잘 줄게 이딴 식으로 말을 하고 실제로 뛰쳐나간 학생이 있어요. 막 울면서 못하겠다고 뛰쳐나간 학생은 성적 못 받았고 거기 남아있던 학생은 진짜 A 줬어요. 완전히 그래놓고 잘 기억 안 난다고. 그 한경대가 김건희 논문이랑 관련 있죠. 네. 다 끼리끼리는 사이언스라는 결론이. 네. 잠깐 웃었던 이유는요. 다음 주제가 좀 슬퍼요. 네. 하늘이법. 지금 하늘이 문제 사건이 생기고 나니까 민주당의 백승아 의원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막내를 같은 나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제가 아이가 셋인데 바로 대전 장례식장에 갔을 때 부모님이 이제 손잡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하늘이법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하셨고 그때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보니 이제 그 교사 살해범 교사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살인범이 정신질환, 그러니까 우울증을 앓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전체 교사들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감정들이 막 나올 때였어요.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비극이고.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이거는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애 셋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해야겠다. 내가 먼저 나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정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현장 목소리를 들어서 만들어야겠다. 굉장히 신중하게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올라오는 차에서 바로 보좌관님한테 전화해서 학부모 단체랑 교사 단체랑 다 불러서 입법 간담회를 좀 자리를 마련해달라 그랬어요. 학부모님들이 어느 지점이 불안하신지를 먼저 알아야겠고 교사 단체들은 학교에 오래 있는 사람들이 교사이기 때문에 어디가 구멍인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단체와 입법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발의를 해야겠다. 생각 들어서 월요일 날은 교원단체, 수요일 날은 이제 학부모 단체랑 입법 간담회를 했고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두 단체에서 나왔던 해결책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사랑 학부모를 자꾸 갈등 구조를 만들고 적대시하는 관계로 보려고 하는 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합리적인 상식적인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을 두 단체에서 정말 놀랍게 똑같은 해결책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 하늘이법 네. 이게 주요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사건이 있고 나서 우후죽순 하루 이틀 만에 아직 사건 진상 규명도 안 된 상태에서 도교육청이나 이 교육부에서 막 해결책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그것들이 교사의 정신질환을 판별하고 검사하고 배제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왔거든요.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정신질환 교사가 휴직하면 복직할 때 완치 판정 안 받으면 복직 못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울증에는 여러분 완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해요. 전문가가 완치 판정 못 내린다. 어떻게 완치 판정을 내려? 우울증이라는 게 좋다가도 안 좋아지고 괜찮다가도 또 시작되고 재발하고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현안질의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혼동하고 있어요. 질환 교사와 이 폭력성 보인 교사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사 4명 다 1명이 우울증이에요. 그러면 이 다 빼버릴 겁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울증 치료율이 10%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치료를 안 받기 때문에. 네, 우울증이라고 하면 색안경 끼고 보고 정신병자 취급하고 이러니까 치료를 받는 게 꺼려지니까 내가 의지가 약해서 내가 우울증이 내가 안 먹고 내가 버틸 거야.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자살률도 1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책은 이 질환 우울증을 갖고 있는 교사들을 더 음지로 숨어버리게 해서 치료 못 받게 하죠. 그러니까 우울증 있으면 소문나고 학부모 학생이 다 알게 되고 막 휴직 복직할 때 다 소문나고 복직 강화 심사 강화하고 이러면 누가 그러네요. 치료받고 누가 휴직을 하겠어요. 그냥 참지 그냥 버티지. 그러다가 더 큰 사회적 혼란으로 번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늘이 사건이 우리 국민을 모두 다 비극으로 몰아넣은 끔찍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전후무한 사건이에요. 사실 네, 알고 보면. 사실은 아이가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당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죠. 학부모님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학교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거든요. 교사에 의해.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우울증이 있어서 살인을 한 게 아니고 이 교사가 이 살인범인 거예요. 그냥 이게 막 묻지마 범행, 묻지마 살인인 거고 계획범죄라는 증거들도 지금 뉴스에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을 이런 잠재적 살인마, 우울증 가진 교사들을 잠재적 살인자로 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어떤 질환에 있는 사람이 그냥 교사였던 거라고 그런 보는 거죠. 게 맞죠. 그러니까 길 가다가 막 살인 저지르는 묻지마 살인범처럼 이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다면 그냥 이대로 둬야 되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막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사가 폭력행 갑자기 있다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라 전조 증상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 PC가 제대로 안 된다면 PC를 막 부셔버렸어요. 그냥 좀 이렇게 부신 게 아니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동료 교원 팔을 막 꺾은 사건도 있었고 왜 그래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헤드락을 걸고 3차례에 걸친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못 참는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그런 거죠. 거죠. 뭔가 그랬으면 처음에 그 사건을 딱 처음 전조 증상을 봤을 때 폭력 행위를 했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야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학교 밖으로 분리했어야죠. 동료 교사한테는 뭐 폭행해도 됩니까? 동료 교사를. 그리고 그 폭행을 아이들에게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교장이 교육청에 요청을 했어요. 여기 이런 교사가 있는데 나와서 좀 도와달라. 그런데 교육청이 담당 전화를 못 받았대요. 못 나왔어요. 그 이 교장이 이 사람 아직 좀 아픈 사람 같으니 뭐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좀 올리려고 했는데 그날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막을 수 있었다. 전조 증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런 폭력 행위를 보이는 그러니까 직무 적합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더 이상 이 사람 아이를 가르칠 수 없다는 판단이 드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바로 핀셋으로 찝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학교 안에 작동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하는 법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늘봄학교가 윤석열 정권이 만든 학교인데 돌봄인데 갑자기 전면 시행하라 그랬어요. 돈 한 푼도 안 주고 국고 영원. 돈 한 푼도 안 주고 전면 시행하라고 하니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봄학교가 끝나고 아이가 갈 때 원래 대면 인계해야 되거든요. 1, 2학년이잖아요. 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갈 때 부모님 또는 부모님이 정한 사람에게 인계를 해주는 게 안전하죠. 늘봄학교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거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교원단체들이. 이거 안전에 문제 있다. 근데 4시 반 5시 그쯤 되면 학교는 조용합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를 이 학생 혼자 가다가 이 살인마를 만나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늘봄학교도 학교 지도를 안전하게 해야 된다. 이거 인력 더 투입해서 학교 안전 지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국민들은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고 하늘이 명복을 빌고 그렇겠지만 네. 확실히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 가서 법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법도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시행해 보면서 네. 부족한 점 메꾸면서 네. 완성돼 나가는 거죠, 현실은. 네. 처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모습 보이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학교에서 빼내기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리야 생각을 못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학교의 온정주의 잘못된 문화인 거죠. 저도 학교에 근무를 했지만 문제 있는 교사 있을 수 있잖아요. 직무 부적합을 보이는. 그럴 때 전문가가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의 뭐 동료든 가족이든 증언을 듣고 학교에서 어떤 행동을 벌였는지 듣고 전문가가 판단하면 이 사람은 직권유직해서 학교에서 분리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치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야, 근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이 현장에서의 전문성이 딱 발휘가 되니까 네. 무엇이 핵심인지를 정확히 찝잖아요. 네네. 우울증 있으면 다 나쁜 교사인 것처럼 만들지 말라. 예, 예. 체계적으로 딱 그 사람은 찍어낼 수 있는 법을 하나 만들자.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데서 뭐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하늘이 법 관련해 가지고 막 정말 졸속으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사람들 완치 안 되면 돌아오지 마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낙인이 돼요. 음. 낙인 효과를 주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다 살인마입니까? 다 살인 저지르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우울증이 있을 것 네. 같아요. 병원에 안 갈 뿐이지. 우리 국민들이 현대 사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정신질환,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시 이제 막 사회에 드러나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정신과에 가는 게 정신병이 미친 게 아니야라는 인식이 이제 막 생겨서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면 다시 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욱더 병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집단 자체를 매도하고 뭐 우울증 환자나 교사 집단이나 이런 집단들을 이렇게 낙인 찍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법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늘이 사건이 처음 났을 때 이 뉴스 네. 처음 접했을 때 정말 충격이셨겠어요. 엄청나게 충격이었죠.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교사였고 우리 제자들 떠오르면서 또 제가 엄마잖아요. 내 애를 키우는 동갑이에요 우리 막내랑. 그래서 제가 부모님 앞에서 진짜 할 말이 없더. 자식 이름 부모 네. 앞에서 도대체 무슨 그럼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맞습니다. 않도록 네. 최선을 이게 다하겠습니다. 법은 그런 거예요. 법 만드는 위치에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국민들이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필요한 법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네. 역할을 지금 4년 동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하십니다. 진짜 이번 사건을 이전까지는 막 문제를 해치우듯이 제가 요정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거 해결하기 급급해서 막 해왔는데 요 하늘이 사건 이후로는 아 이래서 국회의원이 필요한 거구나. 이래서 현장 출신 국회의원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합니다. 현장 출신 교사가 국회의원이 없으면은 저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네. 많겠죠. 네. 자 생각해보니까 우리 정복이 언니도 교사 출신 아니잖아요. 정복이 언니. 아. 김영호. 그래도 의원. 잘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네. 아니 그래도 이 교사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 교육에 있잖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것도 충격적인 사건인데 네. 저는 제가 좀 밑자락을 깔아 보면 우리 꼬맹이가 덜 때 제가 공약을 했어요. 이 아이는 절대 사교육 시키지 않고 교육을 하겠다.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어차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닐 때는 뭐 그런 게 없는데 네.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 한두 가지는 안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내가 이번에 낼 문제를 학원 선생한테 팔고 돈벌이를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원래 교육 현장에서는 소문 났던 거예요? 아니면 처음 들으신 거예요? 저는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일비재한 일은 아니고 일부가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있었던 건 사실이고 또 저는 초등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보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잘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내가 내 문제를 미리 낼 거라고 사교육에 짬짬이 한 거잖아요.
나 이거 낼 거니까. 그럼 학원에서는 또 홍보를 하겠죠. 우린 쪽집게 학원이야. 이거 딱 집어가지고 우리 실력 있는 학원이야. 이렇게 짬짬이해서 돈을 받고 내가 내 문제를 판다. 저는 이거는 사교육 카르텔 끊고 이 교원 기강도 확실하게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유명한 드라마 하나 있었잖아요. 강남에서 스카- 쪽집기 강사. 여러분 댓글창에 써주세요. 생각 안 난다. 캐슬 뭐지?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야기가 좀 점핑하는데 윤석열이 서울대를 합격하거나 사법시험 합격한 것도 문제 유출된 게 아닐까. 저도 사실은 구수할 때 자기가 직접 본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하긴 했습니다. 대리시험을 받거나.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 아이를 사교육 시켜 보면요. 네. 어느 학교가 있어요. 거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얘들이 시험을 잘 보면 나중에 중고등학교 올라갈수록 내신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어떤 학원만 가는 애들이 성적이 좋다면 의심해 볼 만하죠. 의심해 볼 만한 네, 거예요. 의심해 볼 근데 만하죠. 이게 지금 들킨 것만 그거잖아요. 그렇죠. 현직 고사 249명. 확인된 수입만 6년간 213억이면 이게 적자입니까 이게? 진짜. 그럼 지금 백승 의원이 나서야지. 그래요. 이거 뭐 제가 빨리 대책을 만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발의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인데 이 감사의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사 결과가 뭐였냐면 수능과 내신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제출되고 있다. 이게 이 감사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과 그 범위와 수준에서 문제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외에서도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집게 문제를 찾게 되고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 때문에 이런 사교육 카르텔이 형성된 게 사실은 이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어떤 법안을 발의했냐면 지금 그 공교육 정상화법에 의해서 내신이나 이 대학 고사야, 그러니까 논술이나 실기시험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는 못 내게 돼 있어요. 근데 대입의 가장 큰 비중은 뭡니까? 수능이잖아요. 근데 수능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도 다 나와 출제가 돼요. 일명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킬러 문항을 내지 못하는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을 발의를 했어요. 지금 교육에 계류한 상태인데 내용은 간단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는 수능에 출제하지 마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과정 배운 내용만 출제해라. 이런. 그게 당연한 건데 막 이상한 어려운 것들을 막 내니까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되잖아요. 쪽집게 강사 찾게 되고. 근본적인 원인을 좀 제거하는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교육에 계류 중인데 국민 여러분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고도 유사한 구조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뭔가 어떤 교사가 교과서 외에 어려운 문제를 내면 근데 이상하게 어느 학원 출신 애들만 성적이 높다면 다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불신이 막 팽배해지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교과서에서만 내야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제가 낸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회 구조를 보면요. 법이 대부분 여론으로 만들어져요. 그럼요. 관심 없으면 아무리 막 상임위에서 열심히 해봐야 맞아요. 관심도 못 받고 하다가 민감도가 떨어지니까 언론에 막 나오고 막 이런 유튜브 같은 데 하다못해 막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하면 그때 부랴부랴 움직여서 법이 통과되는 구조예요. 너무 잘하세요. 여러분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좀 잘 살고 기득권자들이 이제 뭐 변별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물타기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1등급이 한 학년에 50명이면 아니 50%는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아니 전체가 1등급이면 어때요? 성적이 똑같다면? 우리 애들을 그러니까 줄 세우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입시 제도는 아이들을 어떻게 줄 세우느냐, 줄 세우는 방법을 바꿔왔던 거지 줄은 계속 세워왔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계층화되고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계속 사람들을 줄 세우잖아요. 그러면 교육이 문제야라고만 하기엔 어려운 게 교육부 장관 누가 해도 못 바꿉니다. 왜냐? 그렇죠. 우리 사회가 계층화돼 있고 임금 격차가 커요. 근데 내 아이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대학도 서열화가 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입시제도에서 애들이 또 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내 아이를 사회 계층의 꼭대기로 올리겠다는 그 부모의 욕망을 어떻게 법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교육, 사회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서 이 계층화 격차를 좀 줄여가는 일들을 하면 좋겠어요. 제가 왜 나와서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의원님 지치봉.
제가 그런 가치관이거든요. 저도요. 진짜 늘상 하는 얘기예요. 저 뭐 맞습니다. 촛불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얘기인데 야 공부 열심히 하지 마. 앞으로 돈 들어. 그 말은 돈이 아깝다는 소리가 아니고 부담 갖지 마. 저도 애 셋이지만 어.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사교육을 전부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요. 저 너무 커버렸어 사교육 시장이. 너무 커졌기도 하고 사람마다 배우고 싶은 게 또 다르잖아요. 수준이 다르고. 근데 공교육은 사실상 중간 중점에 두고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나는 이 특성이 있는데 맞춤형으로 요걸 좀 배우고 싶어. 근데 그거를 학교가 다 맞춰주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사교육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 나는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여기 옆 순이도 가고 철수도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애도 불안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는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 서울시 교육감 후보, 부산시 교육감 후보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수년 전에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왜 사교육을 시키세요? 물어봤는데 70% 이상이 뭐라 그랬냐면 남들이 보내니까요. 그럼요. 불안하니까. 바꿔야지 지금 이거는. 자, 백승환 의원님 네. 임기 4년 동안 네. 사교육이 사교육이 정상화됐으면 좋겠어. 공교육이 말할 아니라 것도 없고. 어휴, 처음 들어보는데 되게 네, 신선하네요. 신선하죠. 네, 사교육의 그- 정상화. 거기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야 역시 가장 무서운 신예. 어. 고맙습니다. 내가 보기엔 백승환 의원은 그 교육이뿐만 아니라 네. 법사위 가서 국방위 가서 잘할 것 같아. 가서 또 소리 좀 질러줄까요? 악성 그러니까. 백승아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똑바로 하세요. 자, 네. 친정 오셨으니까 네. 친정 식구들한테 마지막 인사하고 가시죠. 새날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마다 새해 날처럼 행복한 삶 되실 수 있도록 국회에서 좋은 나라 만드는데 열심히 앞장서 일하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자, 백승환 의원께 후원 좀 부탁드려요. 농협 301-0351-7288-91 백승환 의원 좀 도와주시고요. 네. 자, 의원님은 또 네. 이슈 있으시면 또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주 불러주십시오. 자, 방송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